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총장 조지훈입니다. 저에게 작년 12.3 내란의 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밤, 휴대폰 메신저 앱에서 계속 올라오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문구와 저 멀리서 들려오던 헬리콥터 소리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을 비롯해 민변 사무처 구성원들은 계엄 발표 직후 사무실에 모여 대응 방안 논의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때 민변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올린 이 제목의 성명은 민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은 12월 3일 밤부터 헌법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헌법을 파기한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묻고 싶은 단 하나의 질문,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중형 선고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단순히 형량의 경중을 묻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헌정을 뒤엎으려고 한 최고 권력자에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의지가 있는가? 이 결론을 찾아가기 위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란죄가 형법 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범죄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은 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의 세 가지 유형으로 그리고 이 순서대로 범죄를 분류하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도 맨 앞에 위치한 것이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공공의 안녕을 해야 하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 공동체의 생명력을 끊으려 하는 최상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국헌 문란에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기능이나 권한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폭동은 단순한 말이나 집회 시위가 아니라 조직화된 상당수 사람들의 무력 행사, 즉 군, 경, 무장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내란죄는 무장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단죄합니다. 그래서 내란 관련자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하고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 처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과거의 내란 관련 사건들을 놓고 윤석열 사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광주 5.18 항쟁과 민주화 투쟁을 국가 전복 기도라며 내란 음모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법원은 재심 판결에서 이를 모두 무죄로 선고합니다. 내란죄는 권위주의 정권의 만능의 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른바 극우 보수 세력이 윤석열과 김용현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윤석열의 12.3 내란은 군부에 의해 조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과는 정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잘 아시는 영화 서울의 봄의 전두환 내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2.12 군사 반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광주 학살을 하나의 군사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를 폭동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은 어땠습니까?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중형은 정치적 특별 사면으로 불과 2년 남짓의 실형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묻게 됩니다. 그때 쿠데타 세력을 끝까지 청산하지 못한 대가가 12.3 비상계엄으로 돌아온 건 아닌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안은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입니다. 2013년 5월 모임에서의 발언을 두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 음모, 내란 선동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주요 혐의인 내란 음모는 무죄로 확정되었고, 내란 선동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언어적 표현 행위일지라도 구체적 폭동 실행을 향한 실질적 위험성을 만들 정도에 이른다면 내란 선동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세 분의 대법관은 내란 선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등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를 인정해서 최종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는, 첫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동 사이에 규범적인 긴장이 있다는 것. 둘째는 내란을 선동한 것만으로도 징역 9년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윤석열 12.3 내란 사건을 돌아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야당과 시민운동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인식하에 야당의 탄핵 추진, 예산 갈등 등을 국가 위기로 보고 김영현 및 군경 지휘관들과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국정 장악을 모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3일 경찰의 국회 봉쇄, 군 병력의 국회 출동과 국회의사당 침입, 국회의장과 주요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선관위 청사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전두환의 12.12.5.18 사건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군 투입 등이 내란죄 폭동 행위로 판단되었는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1980년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2024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주권자 시민과 국회, 헌법재판소가 이를 좌절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전두환을 내란 수괴로 인정한 사유는 윤석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엄 확대 기획, 군부대를 동원한 국회 무력 제압,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 등 전체 구조를 전두환이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작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군사적 결단을 내린 사람, 국한 불론 목적으로 군경에게 폭동 행위를 지시한 사람,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을 최종 승인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와 사건 구조만 살펴보더라도 법원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 성립하는 외환의 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이루어졌던 평양 무인기 작전, 우리 군의 무인기를 평양의 북한 핵시설, 김정은 휴양지, 삼지연 등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목표에 반복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무인기 왕복 궤적 등 우리 군의 작전 정보가
평양 상공에서 노출될 위험이 발생했고 나아가 정전협정 파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목적은 계엄 명분 만들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란과 일반 이적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면 이것은 내란 실행을 위한 준비이면서 동시에 외환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12.3 사건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파괴 행위로서의 내란죄,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 훼손 행위로서의 일반 이적죄가 결합되는 사상 최악의 범죄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중형 선고 가능할까? 다만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은 아직 재판 중이고 유무죄와 최종 형량은 법원의 몫입니다. 무죄 추정 역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중형은 피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법 체계에서 내란, 외환은 이미 최상위 중범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를 일으켰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향한 군사적 도발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은 2개 사건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윤석열은 내란과 외환이라는 가장 최상위의 중범죄를 저지른 최악의 범죄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과거 판례와의 형평성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면서도 전두환보다 눈에 띄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누구도 그 형량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반대로 폭동행위로 실제 나아간 12.3 내란 사건을 징역 9년형이 선고된 내란 선동사건과 비교해보면 윤석열에게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예상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입니다. 헌재는 이미 탄핵 사건에서 윤석열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독립해서 진행이 되지만 최고 헌법재판기관이 판단한 이 내용은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될 것입니다. 즉 12.3 내란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미스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헌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의 자기 방어와 재발 방지 목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벌인 내란 행위를 유죄라고 하면서도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면 다음 세대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계산할지 모릅니다. 계엄 버튼 또 한번 눌러보자. 실패해도 좀만 고생하다 나올 수 있겠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그 버튼을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세우는 방법이 바로 내란 우두머리와 일반이적 행위자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중형 선고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는 날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시도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쓰는 손은 판사의 손이겠지만 그 문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지난 1년간 국회로, 거리로,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던 시민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실천과 기억, 관심과 기록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차분한 톤이지만 아주 호소력 있게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안심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국무총리 국무위원 중 최초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구형을 들었단 말이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었는데 이건 중형이 맞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 중형 좀 무거운 형 구형이 되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네. 더 엄중한 구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한 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거든요. 예, 그렇죠. 전두환 사건 때는 전두환 노태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3년 6월에서 8년형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행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정보사,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사령관들, 경찰청장, 뭐 서울경찰청장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고도 그렇다면 이 구형과 비슷하게 나올까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 구형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만. 근데 순서가 이게 맞나? 원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먼저 나와야 탁탁탁탁 순서대로 뭐가 탁탁탁탁 맞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단 말이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그 유승익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겠지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은 저는 단호한 내란 세력의 단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은 목소리를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걱정되는 거 있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될까요? 그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됐고 이런 얘기들. 잠깐만, 사면되면요? 만약에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면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불가능한데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헌과 그다음에 제도 개혁,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내란 행위까지 벌이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빨간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라서 그걸 극복하는 좀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법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법원 판결로 탕 하고 중형 선고하고 종지부가 나면 좋겠는데 저는 그 구구 세력이 점점 연대하고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을 좀 풀어 나가려면 법원의 역할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 어떤 구구 보수 세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 시민사회나 공론의 장에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저희 국가 공동체가 내적으로 튼튼해지고 강한 발전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법원이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내란 세력의 단죄를 신속하게 해야 그걸 전제가 되어야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 세력을 극복하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셨고요. 우리 시민들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힘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 매번 느끼게 됩니다. 자, 역시 응원의 박수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